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 그 뜨거웠던 용광로가 이제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울산과 거제, 창원의 밤을 밝히던 공장의 불빛들은 하나불 꺼져가고 적막함과 불안함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평균 연봉 1억 원에 육박하며 자녀의 취업까지 사실상 보장되던 이른바 신의 직장이라 불리던 이들의 자부심은 이제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2025년 현재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거대한 탈출의 전주곡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업들이 이익을 찾아 떠나는 투자의 이동이 아닙니다.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고국을 버리고 떠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조용하고도 잔인한 엑소더스의 시작입니다. 지금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정문 앞의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 년간 대한민국 수출의 최전선을 지켰던 베테랑 노동자들의 출근길은 더 이상 활기차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회사가 미국 조지아주에 5조 원을 투자하고 추가로 2조 원을 더해 총 7조 원 규모의 전기차 전용 단지를 구축한다는 소식이 비수처럼 꽂혀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터전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이제 가설이 아닌 확신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현대자동차는, 그리고 수많은 한국의 기업들은 왜 자국에 세우려던 공장 설계도를 찢어버리고 태평양을 건너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직시해야 할 수치는 바로 38개월이라는 숫자에 숨겨진 잔혹한 행정의 장벽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공장 하나를 제대로 짓는데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무려 38개월입니다. 3년이 훌쩍 넘는 이 시간 동안 기업들은 환경영향평가라는 이름에 덫에 걸리고 도시계획 변경이라는 늪에 빠지며 수많은 지자체의 인허가 서류 뭉치와 씨름해야 합니다. 심지어 모든 서류를 갖춰도 일부 이익집단이나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공사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합니다. 반면 경쟁국인 미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단 12개월이면 모든 허가가 끝나고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베트남은 더 빠릅니다. 8개월이면 이미 공장에서 제품이 쏟아져 나옵니다. 기술의 수명 주기가 6개월 단위로 급변하고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혁신이 쏟아지는 이 냉혹한 글로벌 시장에서 3년을 서류 만지작거리며 보내라는 것은 사실상 기업들의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조지아주에 세워지는 현대차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단 1년 만에 뼈대를 올리고 가동 준비를 마칠 때 한국의 공장 부지는 여전히 잡초만 무성한 채 행정소송과 민원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시간은 곧 돈이고 생존입니다. 1초라도 빨리 시장에 제품을 내놓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한국의 규제 시스템은 기업들의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운 채 100m 달리기를 시키는 꼴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2025년 8월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입니다. 물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은 화려합니다. 하지만 경영의 현장에서 이 법은 사실상 게임의 룰을 파괴하는 핵폭탄과 같았습니다. 법이 통과되던 날 밤 대한민국 주요 기업의 경영진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해외 이전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는 소식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의 비공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 이전을 검토 중인 제조업체 237개 중 80%가 넘는 190여 개 기업이 노란봉투법 통과를 기점으로 이전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해외 진출은 꿈도 꾸지 않던 오직 한국 땅에서만 수십 년간 뿌리를 내려온 순수 국내 중견 기업들이었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에서 30년 동안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온 한 중견 기업의 사례는 현 시점의 비극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회사의 사장은 평소 직원들에게 우리 회사는 한국에서 시작했으니 끝까지 한국에서 동고동락하겠다고 약속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통과가 기정사실화되자 노조는 곧바로 임금 15% 인상과 성과급 500% 지급, 그리고 주 4일제 도입이라는 파격적인 요구안을 내밀었습니다. 회사가 1년 동안 피땀 흘려 벌어들인 영업이익의 80%를 인건비로 쏟아 부으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사장이 협상을 지도했지만 돌아온 것은 법이 우리 편이니 마음대로 해보라는 차가운 반응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30년 터전을 뒤로하고 베트남 하노이의 공장 부지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전자부품업체, 부산의 조선기자재 업체들까지 줄줄이 인도와 동남아시아로 짐을 싸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낮은 임금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 때문입니다. 법이 바뀌고 규제가 강화될 때마다 기업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파업과 손해배상 면책이라는 거대한 리스크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정치권은 노동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온갖 법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그 법이 보호해야 할 노동자들이 일할 공장 자체가 통째로 사라지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미 숫자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 제조업의 해외 직접 투자액은 63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2025년은 더 심각합니다. 상반기에만 이미 500억 달러가 넘는 자본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거대한 자본이 한국에 투자되었다면 수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며 국가 세수는 풍족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돈들은 이제 미국 조지아의 전기차 공장으로, 베트남의 반도체 후공정 라인으로, 인도의 기계 설비 단지로 흘러들어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지갑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의 상황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를 예견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현재 울산 공장에는 신규 전기차 라인 대신 조만간 단종될 내연기관 모델들만 남겨지고 있습니다. 반면 모든 첨단 기술과 미래 먹거리는 조지아 공장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사장이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 울산에서 차 한 대를 만드는 비용으로 조지아에서는 2대를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파격적인 보조금과 세제 혜택, 그리고 파업 리스크가 없는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가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기업들이 떠난 자리는 단순히 빈 공터가 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의 상권이 죽고 하청업체들이 줄 파산하며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이나 해외로 떠나는 지방 소멸의 가속화가 뒤따릅니다. 우리는 지금껏 기업을 규제와 수탈의 대상으로만 보아온 것은 아닐까요? 세계는 지금 자국의 기업을 하나라도 더 붙잡고 남의 나라 기업이라도 우리 땅에 공장을 짓게 하려고 처절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손을 잡고 반도체법을 만들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뿌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일본이 수십 년간 멈춰있던 반도체 공장을 홋카이도에 다시 세우기 위해 국가적인 사활을 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기업을 범죄자 취급하는 법안들이 쏟아지고 노사 간의 합리적인 대화보다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2025년의 현실은 냉혹합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애국심에 호소하며 자국에 남지 않습니다. 자본은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곳으로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한국의 규제가 댐처럼 자본의 흐름을 막으려 할수록 자본은 그 댐을 허물고 더 넓은 세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울산 공장의 노조 간부들은 여전히 승리를 외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얻은 승리는 어쩌면 침몰하는 배 안에서 가장 좋은 객실을 차지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객실이 무슨 소용입니까? 기업이 사라진 곳에 노동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의 낡은 갈등에 사로잡혀 제조업의 몰락을 지켜만 볼 것인지, 아니면 기업들이 다시 이 땅에 기계를 들여놓을 수 있도록 시스템 전체를 수술대에 올릴 것인지 말입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황금기는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7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이 빠져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낡은 설비와 공허한 구호,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는 희왕고문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 우리가 직면한 엑소더스의 첫 번째 장입니다. 기업들이 왜 한국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처절한 생존의 기록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미국 텍사스 오스틴의 한낮, 테슬라 기가팩토리의 거대한 셔터가 열리면 그 안에서 펼쳐지는 광경은 우리가 알던 자동차 공장의 상식을 송두리째 뒤흔듭니다. 그곳은 기계의 금소금이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와 같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그 넓은 부지에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오렌지색 안전등 아래 수천 대의 로봇팔이 마치 정교한 발레 공연을 하듯 춤을 춥니다. 거대한 철판이 순식간에 차체 형상으로 찍혀 나오고 로봇들이 불꽃을 튀기며 0.1mm의 오차도 없이 용접을 마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번듯한 전기차 한 대가 라인 끝으로 굴러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45초입니다. 1분이 채 안 되는 시간마다 새로운 가치가 창조되는 셈입니다. 테슬라는 이 45초의 기적을 통해 하루 1900대의 차량을 찍어내며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표준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한민국 제조업의 자부심이라던 울산 공장의 시계는 마치 1990년대에 멈춰버린 듯한 착격을 불러일으킵니다. 테슬라와 같은 급의 차량을 한 대 생산하기 위해 울산의 노동자들이 소모하는 시간은 평균 3분 30초에 달합니다. 테슬라보다 무려 4.6배나 느린 속도입니다. 하루 생산량은 400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격차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그 중심에는 자동화율이라는 냉혹한 성적표가 놓여 있습니다. 테슬라 오스틴 공장이 95%라는 경이적인 자동화율을 달성하며 100명이 하던 일을 로봇 5대와 관리자 5명이 처리하는 동안 울산 공장은 여전히 60%대의 자동화율에 갇혀 있습니다. 똑같은 공정에 여전히 수십 명의 사람이 달라붙어 땀을 흘리고 있지만 그 땀방울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오히려 높은 비용과 낮은 효율이라는 족쇄가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로봇을 도입할 기술이 없어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로봇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첨단 로봇들이 정작 국내 공장이 아닌 해외 공장으로 우선 배치되는 이유는 노조의 강력한 저항 때문입니다. 새로운 고성능 로봇 한 대가 라인에 들어오는 것을 노조는 동료 한 명의 퇴출로 받아들입니다.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은 정당해 보일지 모르나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기업은 노조와의 끝없는 갈등을 겪으며 로봇을 도입하기보다 차라리 규제도 없고 노조 리스크도 없는 조지아나 인도네시아로 고개를 돌립니다. 노동자들이 국내 공장에서 로봇을 막아서는 동안 공장 전체가 국경을 넘어 탈출하면서 일자리 자체가 증발해버리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른바 킹산직이라 불리는 정규직 생산직 노동자들의 견고한 기득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9천만 원을 넘어 1억 원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자녀 채용 특혜라는 시대착오적인 암묵적 룰까지 존재합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의 신규 채용 인원 중 상당수가 기존 정규직의 자녀들로 채워졌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높은 연봉과 평생 고용, 그리고 신분 세습에 가까운 자녀 채용권까지 거머쥔 이들에게 변화와 혁신은 자신의 성벽을 허무는 위협일 뿐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경영진은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울산에서 차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 총액이 1조 2천억 원일 때 조지아 공장은 그 절반인 6,500억 원이면 충분합니다. 파업 리스크도 없고 효율은 4배 이상 높은 곳을 두고 기업이 굳이 한국에 남아야 할 경제적 이유를 찾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조업 강국들의 움직임을 보면 한국의 고립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일본 도요타는 아이치 현 공장에 무인 시스템을 전면 도입했습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공장 안에는 사람 한 명 없이 오직 로봇들만 어둠 속에서 차를 만듭니다. 일본 노조는 이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회사가 경쟁력을 잃으면 결국 우리 모두가 공멸한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하며 자동화에 적극 협력했습니다. 독일 폭스바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볼프스부르크 공장을 개조하며 로봇 비중을 85%까지 올렸고 그 과정에서 줄어드는 생산직 5,000명을 위해 대대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용접공을 로봇 제어 엔지니어로 바꾸고 조립공을 데이터 분석가로 전환하며 인력 감축의 충격을 기술 고도화로 흡수했습니다. 덕분에 독일의 노동자들은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기술직으로 거듭났고 기업은 독일 땅을 떠나지 않고도 세계 최고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에서는 상생의 모델이 작동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측이 로봇 도입 대신 재교역을 제안해도 노조는 일자리의 절대적인 개수 유지를 주장하며 협상 테이블을 걷어찹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사이 대한민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2020년 세계 6위에서 2025년 12위로 단 5년 만에 6계단이나 굴러떨어졌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한국의 순위 하락 이유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자동화 도입의 지연을 콕 집어 지적했습니다. 세계는 이미 로봇과 인간이 협력하는 인더스트리 5.0 시대로 진입했는데 한국은 여전히 20세기형 노사 갈등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기술의 진화는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지치지도 않고 파업도 하지 않으며 24시간 내내 일정한 품질을 보장하는 로봇 군단이 조만간 모든 생산 라인을 장악할 것입니다. 특히 배터리와 반도체처럼 초정밀 공정이 필요한 분야일수록 사람의 손길보다는 기계의 완벽함이 경쟁력의 핵심이 됩니다. 페라리와 람보르기니 같은 슈퍼카 브랜드들이 한국의 배터리 기술에 열광하면서도 정작 공장은 한국에 짓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뼈저리게 반성해야 합니다. 그들은 한국의 머리는 빌리고 싶어 하지만 한국의 노동 환경은 기피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제조업에는 도넛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술을 개발하고 기획하는 핵심 연구 인력인 머리는 한국에 남지만 실제로 물건을 만들고 부가가치를 생산하며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몸통인 공장들은 미국과 동남아시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가운데가 뻥 뚫린 도넛처럼 국내 제조업의 기반은 급속도로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표를 의식해 노동자의 권리만을 강조하는 법안을 쏟아내고 노조는 그 법을 방패 삼아 변화의 흐름을 막아서고 있지만 그들이 지키려던 그 성벽 안에는 이미 기계의 동력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10년 후의 풍경을 그려보십시오. 미국과 일본의 공장들이 완전 자동화되어 전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을 때 한국의 공장 부지에는 잡초만 무성하거나 낡은 설비들만 덩그러니 남겨질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이 떠난 도시에서 노동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자녀에게 물려줄 직장이 사라진 마당에 채용 특권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45초마다 새로운 미래를 찍어내는 기가팩토리의 경쾌한 기계음은 한국 제조업을 향해 울리는 조종이나 다름없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대가는 단순히 순위의 하락이 아니라 제조업 국가로서의 생존권 박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멈춰버린 시계 속에서 우리만의 리그에 빠져 있습니다. 밖에서는 로봇 군단이 국경을 허물고 진격해오고 있는데 안에서는 누가 더 큰 몫을 가져갈 것인가를 두고 처절한 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제조업의 영광은 교과서 속의 한 페이지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고립된 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변화의 파도를 타지 못하는 배는 반드시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이 거대한 역설을 깨트릴 의지와 지혜가 남아 있을까요? 이처럼 벼랑 끝에선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폐소생술을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어설픈 위로나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박힌 낡은 파편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고통스러운 수술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놓친다면 10년 후의 대한민국은 물건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남의 나라 물건을 수입해다 쓰는 소비국가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노조와 정치권 그리고 기업이라는 세 개의 수레바퀴를 동시에 다시 돌려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가장 먼저 칼을 대야 할 곳은 노조의 각성과 특권 내려놓기입니다. 현실을 직시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제조업의 정점에 서 있는 이들이 누리는 혜택은 이미 글로벌 시장의 상식을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정규직들이 누리는 연봉 1억 원과 자녀 우선 채용권은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일지 모르나 우리 제조업 전체로 보면 거대한 모래주머니와 같습니다. 똑같은 차를 만드는 사내 하청 노동자의 연봉이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이 극단적인 이중구조를 방치한 채 노동자의 권리만을 외치는 것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노조가 진정으로 살아남으려면 자신들이 쌓아올린 견고한 성벽부터 허물어야 합니다. 독일 폭스바겐 노조의 사례를 다시금 되새겨봐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자녀 특별 채용 같은 구시대적인 특혜가 없습니다. 오직 실력으로 검증받는 공채만이 존재하며 노조는 오히려 이를 지지합니다. 그래야만 가장 유능한 인재들이 공장에 들어오고 회사가 살아남아 자신들의 일자리가 유지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경제 원리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1년에 파업하는 날이 평균 0.3일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처럼 수십일씩 공장을 세우고 수조 원의 생산 차질을 빚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노조가 타업이라는 칼을 휘두르는 대신 협상 테이블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회사가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지점은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진정한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길입니다. 두 번째 타겟책은 정치권의 결단과 규제 혁파입니다.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는 것은 단순히 노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촘촘한 규제의 그물이 기업가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38개월의 공장 설립 기간을 12개월로 줄이는 것은 단순히 행정 절차의 간소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생존 전략입니다. 환경 영향 평가와 도시계획 변경, 그리고 수많은 인허가 창구를 단일화하고 속전속결로 처리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자국으로 공장들을 끌어모으는 것처럼 우리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금 문제 역시 외면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인세 최고 세율은 24.2%입니다. 여기에 지방세까지 더하면 기업들은 번 돈의 4분의 1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싱가포르의 17%나 아일랜드의 12.5%와 비교하면 경쟁력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를 낮추는 것을 부자감세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업을 이 땅에 붙잡아두기 위한 최소한의 미끼로 인식해야 합니다. 삼성이 한국에 남아야 세금을 거둘 수 있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으로 완전히 떠나버리면 한국 정부는 단 한 푼의 세금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어떤 것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길인지 정치권은 당파적 싸움을 멈추고 결단해야 합니다. 기업 역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노조가 양보하고 정부가 판을 깔아준다면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상생의 결과물을 내놓아야 합니다. 로봇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 인력을 단순히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폭스바겐처럼 대대적인 재교육을 통해 첨단 기술직으로 전환하는 모델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익을 독식하지 않고 하청업체와의 공정거래를 확립하며 국내 투자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비용이 싸다고 해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하다는 확신을 시장에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기억합니다. 당시에도 수많은 경고음이 울렸지만 사람들은 설마 우리가 망하겠느냐며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지금 2026년의 상황은 그때보다 더 심각할지도 모릅니다. 금융위기는 돈을 빌려 해결할 수 있지만 제조업의 붕괴는 국가의 체력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기에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기업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지금의 신호는 우리 경제가 보내는 마지막 SOS입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은 역사에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IMF 당시에도 미리 달러를 확보하거나 빚을 정리했던 이들은 살아남아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는 낡은 성공방정식을 과감히 버리는 것입니다. 고임금과 저효율, 그리고 끝없는 갈등이라는 족쇄를 채운 채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센 파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노조는 특권을 내려놓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고 기업은 상생의 책임을 져야 하며 정치는 규제의 장벽을 허무는 결단력을 보여야 합니다. 만약 이 세 주체가 끝내 각자의 이익만을 고집한다면 10년 후 우리는 텅 빈 울산 공장 부지에서 지난날의 화려했던 시절을 추억하며 한숨 짓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나고 지방은 소멸하며 국가는 활력을 잃어가는 고립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관론자의 저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데이터의 경고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변화의 계기로 삼는다면 대한민국 제조업은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유연한 노동시장과 혁신적인 규제 환경이 결합한다면 전 세계의 자본이 다시 한국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조지아로 향하던 7조 원의 투자가 다시 울산과 평택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써내려가야 할 새로운 기적의 시나리오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는 45초마다 새로운 차를 찍어내며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탈출 행렬을 멈추고 다시 이 땅의 용광로를 뜨겁게 달굴 마지막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위기는 파멸이지만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곧 도약의 발판입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운명을 결정할 선택의 시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거창한 구호는 필요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지켜야 할 가치는 지키며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여매야 합니다. 이것이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제조업이 직면한 엑소더스를 멈추고 재도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뼈아픈 각성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